자, 안녕하세요. 앙크입니다. 오늘은 클럽 월드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전술적으로는 어땠는지, 또 어떤 부분이 괜찮았는지 이런 거를 좀 분석하면서 저는 이런 부분은 좀 가져가도 되겠다,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파리 생제르맹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4-2-3-1 형태로 나왔고 수비 시에는 5-4-1 형태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경기를 갈랐던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엔리케는 첼시를 모르지만 마레스카는 파리 생제르맹을 안다는 것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들은 중요한 경기마다 거의 그대로의 포지션을 들고 나옵니다. 라인업을 보시면 베랄두 정도를 빼고 나면은 모든 라인업이 그대로거든요. 사실 요 근래는 이강인 선수, 마요르, 에메리 이런 선수들을 조금씩 투입하고 최전방에 만약에 좀 막힌다 싶으면 하무스 넣는 정도거든요. 그런 거 외에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첼시는 분명히 공략법을 세우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 공략법이 하키미와 누누 멘데스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하키미는 뭐 알다시피 네투가 5백의 윙백처럼 나오면서 네투가 하키미를 통제하기 시작했거든요. 쿠쿠레아와 네투가 하키미를 통제하면서 산체스나 카이세도가 측면을 향해서 공을 주다 보니까 하키미는 전진이 안 되는데, 뭐 크로스를 올린다든가 컷백을 준다든가 이런 게 안 되는데, 네투와 쿠쿠레아 들어가는 움직임은 계속 봐줘야 되니까 하키미도 무용지물이 되고, 파머가 측면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누누 멘데스를 끌고 들어오니까 구스토가 올라가는 공간이 있고, 누누 멘데스는 구스토 막으랴 파머 막으랴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주요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최근 경기에서 누누 멘데스하고 하키미를 통제하지 못하면서 많은 클럽들이 PSG에게 당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본다면 1차적으로 이게 파리 생제르맹을 무력화시키는 데는 1순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술이 먹혀 들어가려면 네투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투는 원래 윙어치고도 수비 가담이 좋은 선수입니다. 근데 구스토에 올라갔을 때 드리블이나 크로스, 산체스의 롱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난 시즌 중반기를 넘어가면서 산체스는 롱볼 위주의 축구를 시켰고, 구스토는 인버티드나 구스토 시프트를 통해서 파머가 들어가면 그 공간으로 들어가고, 사실 둘 다 그렇게 칭찬을 많이 받다기보다는 욕을 많이 먹었던 자원들이거든요. 근데 이날따라 둘 다 엄청났었습니다. 특히 산체스의 롱킥은 이런 식이라면은 그냥 데리고 가도 될 정도로 정말 좋았거든요. 거기에 구스토는 사실 별 군더더기 없이 크로스도 잘 올리고 컷백도 잘 내줬기 때문에 파머의 두 번째 골, 이거는 구스토가 정말 공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클럽 월드컵 내내 마레스카는 똑같은 전술을 쓴 적이 없답니다. 계속 변화를 주고 파머를 왼쪽에 둘 것인지 오른쪽에 둘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결국엔 결승전까지 왔을 때는 호흡을 맞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쿠쿠레아가 3백 요원으로 들어오고 코릴이 스위퍼로 가는 모습이나 네투도 그렇고요. 뭐 찰로바와 코릴이 위치가 겹치지 않는 것들, 계속 수비진의 위치가 바뀌는데도 겹치지 않았던 것들은 파리 생제르맹을 정말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찰로바가 전진하면서 중원 가담까지 하니까 카이세도, 쿠쿠레아, 찰로바, 엔조, 파머, 주앙 페드로까지 비티냐, 네베스, 루이스밖에 없는 중원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이러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은 전반전에 30대 7, 공을 70%나 잡고 있었지만, 점유율을 70%나 했지만 이렇다 할 만한 공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전은 첼시가 원하는 대로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엔리케는 전반전에 늘 하던 걸 그대로 이용했거든요. 우스만 덴벨레, 두에, 흐비차가 스로인 밖으로 공을 내보내더라도 높은 위치에서 전방 압박을 해서 골키퍼 내지는 수비진을 흔들어서 득점하는, 뭐 리디거의 실책이나 아센시오의 실책 이런 걸 만들어내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산체스가 일단 롱킥을 차고 보니까 생각보다 덴벨레, 두에, 흐비차가 위치를 잡는데도 좀 곤욕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전방에 강한 프레스를 넣은 다음에 슈팅까지 가져가는 이 장면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카이세도가 6번 롤에서 이제 옛날 조르지뉴나 이런 선수들이 하듯이 후방에서 공이 나오면 측면으로 연결해주는 이 역할을 했었는데, 카이세도는 이 역할까지 완벽하게 수행해주면서 첼시는 자신들이 준비한 축구를 잘 돌릴 수 있었고, 못하던 선수들까지 잘해지면서 잘 돌릴 수 있었는데, 파리 생제르맹은 자신이 잘하는 축구가 말리면서 이 전반전은 완전히 꼬여버렸던 것 같습니다. 산체스와 주앙 페드로가 활약하지 않았다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체스는 이날 경기가 이적 이후로 가장 좋은 경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했고요. 주앙 페드로는
5-4-1 형태에서 최전방에 있다 보면 결국 맨마킹이 하나 붙을 거고, 이 수비와 싸워가면서 공중볼 경합을 해줘야 되고, 바로 나오는 거를 경합을 통해서 들어가는 동료에게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주앙페드로는 이걸 너무 잘했습니다. 사실 플루미넨시전이나 이럴 때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은 보여줬지만, 파리 생제르맹 같이 체급이 좋고 전방 압박의 퀄리티, 그리고 맨마킹이 붙었을 때의 퀄리티가 높은 팀을 상대로도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무난하게 잘해준 것 같아서 주앙페드로의 영입이 첼시가 클럽 월드컵을 우승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첼시가 가져가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일단 가져가야 되는 건 모건 로저스 같은 자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머의 역할도 해줄 수 있지만 이 최전방 역할, 그리고 이선 역할을 계속 해줄 수 있는 자원을 찾아봐야겠다. 마두에케도 나가고 은쿤쿠도 나가고 펠릭스도 나가면 그런 자원을 찾아봐야겠고요. 결국 쿠쿠레아의 백업이 없이는 좀 힘들겠다. 안 그래도 쿠쿠레아가 가장 많은 경기를 뛴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다음 시즌 챔스까지 돌릴 생각을 한다면 쿠쿠의 백업, 그러니까 준수한 백업 하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산체스도 좀 걱정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 경기력은 정말 좋았지만 그간 우리가 봤던 뭐 맨시티전이나 좀 불안했던 경기들 있잖아요. 이런 경기들을 복습한다면 3주 뒤에 이제 리그가 시작되고 이럴 때도 도로 원점으로 돌아온다면 첼시는 플랜이 꼬이기 때문에 이 산체스에 대한 플랜도 잘 세워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져가야 될 거는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이 5백과 3백을 오가는, 비단 3위 전술뿐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오고 가는 3백, 4백, 5백을 오고 가면은 정말 무시무시한 팀이 될 것 같거든요. 요번 파리 생제르맹에 보여줬던 마레스카의 전술은 이런 변화무쌍한 모습들이 리그에선 분명히 통할 거거든요. 파괴가 안 될 테니까 잘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마레스카가 딱히 버려야 될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많은 전술 실험을 하면서 1년차보다 2년차에 쓸 수 있는 전술이 늘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특히 후반기부터 슬슬 용병술이라든지 전술의 변화라든지 폭이 넓어지고 있음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만 다듬으면 정말 좋은 감독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의 고착화돼서 그것만 밀어붙이다가 꼬라박는 감독이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쓰면서 뭐 명장 반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을 잘 한번 다독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짧게 알아봤습니다. 뭐 그 리뷰 입중계 영상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고 다양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려서요. 이 부분은 짧게 다뤘는데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는 전술적으로나 또 선수들의 퀄리티나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달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3주간 쉬고 프리미어리그가 개막하고 이럴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입중계 후에, 입중계 영상 후에도 이렇게 좀 찾아올 수 있도록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